예,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어제 국민의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은 자연스럽게 정운찬 전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운찬 전 총리도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하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대선판은 달라질 것인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죠. 아직 본인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직접 입장을 확인하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벌써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게 좀 해볼만 하다 싶으십니까? 네,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정치의 장에서 예. 제가 추구하는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뛴다고 생각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 공식의 왜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제가 주인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죠. 이야, 이거 굉장히 자신 있는 정견 발표셨어요.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 지금은 좀 가리워진 채 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거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 못 당해요, 하긴. 그랬어요. 지금 이제 뭔가 진가를 보여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 정운찬인가? 어떤 식으로 진가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것을 어필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몰락하고 있는 서민 가계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 졸업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수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많아지고 또 산업 분야 전체가 구조조정해서 수만 명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국 경제는 희망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는 불안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권은 붕괴되는 서민 가계를 살리고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예.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하는 사회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 정책은 동반성장뿐입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도 예. 그것입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는 그런 정책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 어제는 세종시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세종시라고 하면은 정운찬 총리가 총리하실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 말고 기업도시로 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이 됐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총리직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후회 안 하세요? 그 시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기업도시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시로 갈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었던 주민들이 예. 그런데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내려간 것은 세종시 원주민들이 초청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예. 원주민이 있고 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종시 원주민들은 저보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했다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종시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사시던 주민들은? 네. 과거에 저를 비난했던 분들도 나와서는 제 주장이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난했던 분들도 그런 말을 하세요? 예. 후회한다 그분들이? 그때 비난했던 걸? 네. 전통시장에 갔더니 식당 하는 분이나 또 일반 상점에 있는 분들이 거의 모두 다 그때 정운찬 총리 말을 들을 걸 그랬네 뷰. 들을 걸 그랬네 뷰 하시면서. 네. 근데 정 총리님 물론 네. 경제적으로는 기업도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도시를 추진한 이유는 뭔가가 굉장히 몰려있는 행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다 서울에 몰려있는 것을 좀 분산시켜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점차 뿌리 내리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세종시 자체가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이 아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죠. 구도심은 점점 장사도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도심은 아파트 좋은 거 지으니까 그 인근 지역 공주, 천안, 대전, 청주 등에서 유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세종시 오랜만에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돼 있다.
근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정운찬 전 총리께서 세종시 계실 그 시간에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일을 내가 끝내고 싶다. 아직 이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덜 이전했잖아요. 그 중앙부처들을 완전히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다 설치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가능한 한 세종시로 내려와서 업무 보고도 받겠다. 그러니까 더 강화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 정운찬 전 총리 포부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 대표 주장은 병의 근원은 고치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시 행정 분할 도시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 범부처 대처 능력이 없다. 행정 경쟁력이 저하된다. 공무원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반해서 수정안으로 개발하면 원주민도 좋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이익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원화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네, 나눠져 있는 것. 네, 제가 그때 여러 모욕도 당하고 또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언론이 세종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 분들은 국민 앞에 사과를 먼저 하고 공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정이 됐었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미래를 보는 정책 철학과 정책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체결한 한미 FTA나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를 야당이 되니까 또 반대한 것을 볼 때도 그분의 정책 철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철학이 없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문재인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상대하고 붙어도 1대1로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사실상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의 못하십니까? 뭐 대선 1년은 100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은 변수가 많아서 전국이 자주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까 100년이면 아마 10번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1년 대선이 아니라 더 짧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앞으로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2번 정도는 강산이 변할 것으로. 두 번은 변할 수 있다, 강산이? 네, 강산이 바뀌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바람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선 주자로서의 바람 아니십니까? 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8월에는 아마 10% 지지율도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12월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선 전국은 정말로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허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재인 대세론, 막강한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른바 빅텐트론인데 그 빅텐트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고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빅텐트론과 스몰텐트론처럼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여라. 개헌 찬성하는 사람은 모여라.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주장은 권력을 나눠 먹을 사람 모여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정략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력 싸움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허상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 싸움 뭉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이 누가 실제로 내 삶을 더 좋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대세론은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손학규 의장도 같은 말씀하시고 뭐 국민의당도 말씀은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차려진 게 스몰 텐트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하고 국민의당이 어제 통합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운찬 정 총리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손학규 의장도 그러시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러시고 교감은 있습니까? 네, 저는 모여라와 같은 텐트 형식의 교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만 단지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손 의장이나 국민의당도 강하게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모여라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쟁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하자. 그 이야기는 그럼 교감을 나누면서 좀 맞춰가고 있는 중이세요? 실제로 많은 접촉은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묵적으로. 그럼 지금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정운찬 전 총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결 조건이랄까요? 그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 네, 저는 별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누구하고 합한다면 저쪽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냥 그저 한 가지 경선을 할 때 예. 오픈 프라이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제안이지 예.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로 경선을 치러달라. 뭐 요거는 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동반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 뭉치자라는 요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완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끝까지 당도 없이 조직도 없이 가실 생각은 그럼 아닌 거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면서 제 힘을 좀 더 크게 하고 그 후에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손학규 의장처럼 바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독자 행보를?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으로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 행보는? 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말씀은 그런 바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그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같이 일도 했고 예. 총리로서도 같이 일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선 출마를 하고 지금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 측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죠. 정운찬 전 총리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들으셨죠, 앞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아니,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정도 교감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사실 가는 쪽으로 마음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같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합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정책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2의 반기문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런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정치 경험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뛰어들면 결국 완주 안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근데 정운찬 전 총리는 반드시 간답니다. 끝까지. 네. 아니 뭐 그동안에 이제 갈고 닦으신 게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부겸 의원 예. 어제 불출마 선언을 이분이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비록 뭐 김부겸 의원의 도전은 끝났지만 불출마 선언의 의미, 상징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 김부겸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지율은 낮았어요. 지지율은 미미했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칭찬을 좀 하면요. 예. 김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첫째, 민주당 당적을 갖고 대구에 출마를 했죠. 예.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예.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상징처럼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둘째, 민주당을 명실상부 전국 정당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지역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뭐 부산 경남까지는 진출을 했지만 대구 경북은 불모지였는데 불모지 중에 불모지. 여기에다 민주당의 깃발을 딱 꽂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입니다. 셋째, 중도적 색채로 민주당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김 의원은 오른쪽 중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양한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민주당으로선 큰
손실이다입니다. 큰 손실이라고요? 네. 아니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지지율이 뭐 비록 한 1, 2% 정도 된다 하더라도 뭐 존재감이 적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 1, 2%는 단순한 그냥 숫자상으로 1, 2%가 아닙니다. 상징성이 대단히 큰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누리당 대선 유자가 TK에서 얻은 지지율하고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의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르겠죠. 다르죠. 김부겸 의원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서 싸우는 경선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어라고 그렇죠. 하면서 중도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창 인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박지성 선수만 있다고 팀 전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하지는 않잖아요. 루니나 호나우드 같은 그런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실력 있는 선수도 있어야 응원할 맛이 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김부겸 의원 같이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 경선에 띄워준다면 경선에 큰 활력소가 되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불출마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인가는 결선 투표가 생략될 수도 있다입니다. 아니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데 무슨 결선 투표에까지 영향을 줘요? 김부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파전이 됐잖아요.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 선언했지만 뭐 사실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경선이 4파전에서 3파전으로 줄어들면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당연히 3명이 가져갈 파이가 커질 것이고 여차하면 1차전에서 1위가 과반 지지율을 가져가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이 흥미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일까요? 아니죠.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의 2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과반 득표를 얻어서 경선이 맥없이 끝난다? 이 경선 흥행 면에서만 본다면 재미와 감동이 아주 약해지겠죠.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되면 근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1위가 될 때 그냥 맥없이 1위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해놓고 1위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1위가 되더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래야 본선 경쟁력도 커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분석이네요. 김부겸의 불출마 선언의 이면, 마지막 이면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김부겸의 동선을 주목하라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다음 동선이요? 네. 그러니까 비록 지지율이 1, 2%에 불과하지만 가진 자산은 굉장히 많잖아요. 당내 온건파 중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대구라는 지역적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 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어제 펼쳤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애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역구도에 맞선 감동의 정치인이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상생 공전의 길을 함께 가겠다. 이재명 시장은 야권 연합 공동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그렇죠. 내가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그럼 김부겸 의원을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건데요. 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불출마 안 했을 텐데 꼭 끝나고 나면 반기문 총장 때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막 칭찬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지금은 지지자들한테 좀 굉장히 미안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소 취대의 마음,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언젠가는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불출마의 이면 행간, 민주당 경선판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김성환 씨가 쫙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구제역입니다. 충북 보은에 이어서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도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지요. AI가 해결되기도 전에 구제역이 들이닥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희한한 건 두 농장 모두 소의 백신을 맞췄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췄는데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 구제역에 걸렸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백신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농가가 주사를 잘못 놓은 거냐? 일단 정부에서는 농가가 안 놓거나 잘못 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농가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우선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전북 정읍의 그 구제역 발병 농가하고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소를 키우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마을 분위기 말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런 심정이고요. 예. 그런 증상이고요. 그 농가는 지금 다 살처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농가는 그럴 테고, 그 농가랑 붙어 있는 농가들도 지금 살처분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예. 선생님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선생님도 그럼 살처분이 혹시 들어가는 겁니까? 두고 보자는 식이죠. 겨우 면하셨네요. 일단은. 네. 마을 분들 모이면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이거 다들 이제 초상집 같은데 위로라는 말도 통하지를 않고 근다고 정말 마을이 너무나 숙연하고 초상집 분위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무슨 말을 건네기도 애매한 초상집 분위기. 예. 그 피해당한 농가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그 피해 농가는 그 사람도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고 어쩌냐면은 옮을까봐 혹시라도. 또 옮길까봐. 아이고, 혹시라도 옮을까봐 그분들도 두문불출하시고 찾아가서 위로를 건네기도 그렇고. 그렇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참. 예. 근데 대체 구제역이 왜 발생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당국에서는 확진 농가들, 그 농가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상당히 낮더라. 특히 그 정읍의 발병 농가는 소들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하더라. 10마리면은 채 한 마리도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더라. 농가에서 백신 맞았다 그러는데 제대로 못 놓은 거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직업이 딱 속 키우는 직업인데. 직업이 속 키우는 직업인데. 예. 백신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백신 접종이라는 게 50도 미만은 행정에서 이게 알아서 해주거든요. 어떤 그 수의사나 이런 분을 대동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고, 예. 50도가 이상 된 사람은 우리가 약을 직접 갖다가, 예. 약을 사다가 우리가 본인들이 거의 이제 접종을 합니다. 50마리 이하는 나와서 해주고 당국에서 예. 50도가 넘어가면 각자가 알아서 사서 놓는 방식. 그러죠. 그럼 다들 전문가가 돼 계세요? 주사할 정도는 다 되죠. 그게. 50도 이상 이게 어떤 전업이라고 보면은. 예. 백신 정도 놓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지식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으로 키우는 건데 그야말로. 예, 그러죠. 예. 50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크게 키우는 건데 이 경우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백신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세요. 이번에 피해당한 그 농가 백신 놓는 걸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관리 같은 건 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방역도 잘 하시고. 예. 지대도 상당히 높은 데고. 예. 사람 왕래도 많지 않고. 그런데 도대체 그런 청정지역, 사람 외부인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구제역이 생겼을까요? 최고 의문이 그건데. 최고 의문이. 산자락 옆에 있는 의사다 보니까, 그럼 산짐승 쪽에서 어떻게 전염이 됐을까? 산짐승에서 전염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네. 아니면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파이러스가 침투했을려나. 둘 중에 하나던가 봐야지. 거기는 농가 키운 데에서도 최고 끝털이거든요. 예. 그 집이가 막단 골목이에요. 제일 그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집에서 발병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마을 분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여기서 정말 그치기를 그나마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관계 당국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한테? 예, 정말로 이번 구제역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말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관심 가지고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북 정읍의 구제역 두 번째 발생 농가죠. 그 농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소를 키우고 계신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들으신 대로 구제역의 발생 원인을 두고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백신이 문제일까요? 백신을 놓는 방법이 문제였을까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최찬희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백신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사를 제대로 놓지 못한 농가가 문제입니까? 사실 이미 알려진 대로 농가는 구제역의 중요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제일 먼저 백신 자체부터 다시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백신이 문제일 수도 있고 농가가 문제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농가들이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이 소 키우는 분들이 그거를 모를 리는 없으니 일단 백신부터 봐야 된다. 그렇죠.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농가들이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나를 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항상 답답해요. 개인적으로는. 구정만 발생하면 자꾸 백신 접종 안 했다. 정부는 그렇게 백신에만 집착을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나를 한번 짚어봐야 되죠. 아, 지금 순서가 틀렸다. 왜냐하면 왜 지금 순서가 틀렸다 말씀하시냐면 어제 이게 발표가 확진 판정이 나자마자 그제군요. 나자마자 당국에서는 예? 농가 쪽 잘못으로 발표를 했어요. 농가가 백신을 놓긴 놨는데 정확한 매뉴얼대로 못 놨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소 키우는 분들이 부글부글 하시는 거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금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죠. 일단은 백신 자체가 어떤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예.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서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나를 그다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농가에서 백신 잘못했다고만 하는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아니, 뭐 지금 또 뭐 물백신 사건은 이미 2012년과 15년 두 번이나 이런 구제역 물백신 사태에도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랬네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일단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부터 해야지. 예. 자꾸 농가한테만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하면 사실 구제역이 결국은 이거 종식시키려면은 제일 협조가 필요한 데는 농가들의 도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거 사실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의 골만 깊어질 거다란 말씀. 근데 그 정부가 이 농가들 확진 판정 난 농가들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95%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린 농가의 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곳은 5%, 한 곳은 20%밖에 안 됐다. 이거는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결국은 주사 잘못 놓은 거 아니겠느냐. 지금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 논리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만 한다면. 예, 일리 있잖아요. 예, 그럼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사실 작년에랑 구제역 발생한 농장들 보면, 예. 백신 철저히 한 농장에서도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항체 양성률이 낮은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농장에서도 잘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예. 그 양성률 자체도 만약에 백신이 문제가 되면 그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백신 가지고 정부에서 다른 지역 조금 조사했을 때, 이거 뭐 많이 조사한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샘플이 적어요. 그때는 95%가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샘플 숫자나, 그다음에 사람도 백신을 놓으면은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 자꾸 일단 백신 항체 형성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이 발병하고 또 항체 형성률만 얘기하는 반복적인 일만 하다가 알겠습니다. 구제역이 계속 끝나게 되는 거고 농가 피해만 계속 야기하는 겁니다. 농가가 매뉴얼 잘못 지킨 거 아니냐 탓만 하고 있다가는 이런 일 또 발생할 거다. 그럼 농가가 그게 걱정이 됐으면 정부가 나서서 더 매뉴얼 지시 잘 해주든지 뭔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미 어제도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접종하겠다고. 예. 아니 12월 중순 정도에 미리 추가 접종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같은 돈을 써도.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소일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최찬희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최 교수님. 예.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정읍의 건, 보은의 정읍의 거군요. 정읍 거는 기존에 국내에서 발견이 되던 그 바이러스인데 충북 보은에서 나온 거는 이 국내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확하게는 분석은 안 됐지만 예. 동남아시아나 방글라데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하고 유전적으로는 매우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국내로 유입이 됐을까요? 이게 사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유입됐는지 역학적인 조사가 잘 되지 않지만 예. 이미 뭐 문헌을 보면 바다를 건너서도 250km 이상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250km 바다를 건너서도 공기 전염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미 10여 년 전에 논문으로도 연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는지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역학조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여름이나 봄에서부터 가을까지에 정부가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서 매년 왜 발병하는지를 찾아내야지만 겨울에 구제역 이 사태의 재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50km 바다를 건너서도 공기전염이 되면 이걸 막을 방법은 있는 겁니까?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네. 너무 또 없다고 하시면은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데 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은 접촉을 줄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가을서부터 철저하게 공기 중으로 소독도 좀 하시고. 예. 뭐 이런 이제 하고 지금 또 뭐 항상 논쟁거리지만 이미 가을 때부터는 백신을 집중적으로 더 철저히 접종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도 가능하면 가을 이후에서부터는 이런 구제역 발생 지역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다 했는지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뭔가 제대로 접종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농가 탓만 하는 게 한심스럽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미 12월에 알겠습니다. 백신 한 번만 더 추가 접종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는 또 안 일어나고 잘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선 덜컥 겁이 나는 게 그러면 이건 공기전염이잖아요. AI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공기전염, 바람 타고 전염이 되는 건데 지금 충북에 하나, 전북에 하나 이렇게 확진 농가가 나왔으면 이거 혹시 퍼지는 거 시간 문제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정부가 첫 봄에 발병하자마자 이동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잘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다행인 거는 이미 날씨가 입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구제역 발생은 다른 해에 비하면 벌써 2달이나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올해는 그렇게 심하게 전국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심하게 되는 게 한겨울인데 그거는 그래도 살짝 넘겨서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그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이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대책이 안 나오고 구제역 발생할 때마다 백신 얘기를 또 하게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하네요.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 하시면 이제 서운해요. 이제 좀 건조한 이미지로 가려고. 건조한 이미지로 가시려고? 쿨하게? 네, 쿨하게 한번. 네. 저는 웜한 게, 핫한 게 좋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음식이요?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어떤 거? 한식 다 좋아합니다. 한식 다 좋아해요. 네. 노영희 핫한 음식.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밥순이에요, 밥순이. 탄수화물 중에서 밥 중독입니다, 사실은. 네. 밥만 있으면 됩니다. 밥만 있으면 되는 탄수화물 중독잖아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학창 시절에는 도시락 반찬 같은 거 뭐 좋아하셨어요, 노 변호사님은? 계란도 좋아하고 동그랑땡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고. 네. 김치도 좋아하고. 네. 주로 싸주시는 게 그런 거죠. 계란. 그렇죠. 저희 엄마 그런 거 잘 싸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치찌개 이런 거 해가지고 주시고. 손 변호사님은 도시락 반찬 중에 뭐 나오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김. 네.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급식이 있었습니다. 급식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리신가 봐요. 급식이 있는 학교를 다니셨어요. 저도 급식 있었어요. 그래요. 좋은 학교 다니신 거네요. 아니, 네. 저는 분홍색 소세지 있잖아요. 예. 분홍색 그게 맛있죠, 밀가루 사실은. 소세지. 예. 굉장히 몸에는 사실 안 좋은 건데 이게 나오면 맛있더라고요. 저랑 2살 차이 아닙니까? 분홍색 소세지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학생들은요.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이미 조리가 돼서 나오는 덮여 먹기만 하는 즉석 식품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이제 급식은 나오니까 학원 다닐 때, 여기저기 학원 다닐 때, 또 도서관 갈 때 공부하다 쪼르륵 편의점 내려와서 사 먹고 가고. 저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바쁜 직장인들도 즉석 요리 많이 먹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즉석식품과 관련된 겁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단 간략하게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부실한 제품으로 광고 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이건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 아니다. 배상 책임 없다.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DJDOC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 멤버였던 김창렬 씨가 2009년 4월에 자신의 이름하고 초상권을 사용해서 편의점용 즉석식품을 출시하기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이 회사가 2009년 하반기부터 이제 김 씨의 이름하고 얼굴이 인쇄된 즉석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즉석식품의 이름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럼 식품은? 근데 이제 이 안에 내용물이 뭐 예를 들면 즉석식품 관련된 여러 모든 가지가 것들이 들어있겠죠. 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이 부실하고 또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형편이 없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이제 오히려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창렬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까지 희화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5년에 그 1월 달에 김창렬 씨가 이 A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순대, 도시락, 어묵 같은 거를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으로 파는데 거기에 김창렬의 포장마차, 순대, 도시락, 어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부실해. 다른 데 것보다 부실해. 네. 이러면서부터 사람들은 비난을 이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김창렬 그렇죠. 씨를 한 거군요. 김창렬 씨가 이름이 저도 유명하니까. 기억이 나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김창렬 씨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났어요. 창렬스럽다. 뭐 창렬 푸드 이런 것까지 나왔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전 또 하나 궁금한 김창렬 씨가 여기에 뭐 지분 투자 같은 거 한 겁니까? 그런 건 안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초상권만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광고를 한 거죠, 말하자면. 광고 모델 계약 체결한 거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액의 5%를 3%입니까? 받는 식으로. 예, 계약서엔 5% 그리고 해당 편의점 마트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3%. 추가 계약이 3%죠. 그렇게. 네. 손소 변호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분위기 오늘 이렇습니다. 음식 좋아합니다. 즉석식품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브랜드화한 제품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김현정의 대리운전, 노영희 도시락. 괜찮다. 김현정의 대리운전 괜찮습니다. 손소 간장게장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왜 간장게장이에요. 저 대리운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는 뭐였죠? 네? 도시락.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이번 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재판정에 올리는 거거든요.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김창렬 씨가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한 제품으로 인해서 이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는데 그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광고주에게 있다면, 즉 그 회사에 있다면 김창렬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김창렬 씨 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체가 배상을 해야 된다. 네네. 업체 유죄. 네. 손 변호사님 그럼 반대세요? 제가 일단 그 학창 시절을 DJ DOC와 함께 보냈습니다. 일단 여름 이야기, 겨울 이야기, 비애 등등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전제를 깔고. 네, 김창렬 씨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업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가 배상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업체 무죄.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창렬 씨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서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에 찬성하시면 업체 유죄, 노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업체가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다에 찬성하시면 손변, 업체 무죄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아니 제품이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부실을 해서 연예인이 안 좋은 이미지를 그것 때문에 갖게 됐다면 이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김창렬 씨의 주장이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1억 원, 일부 손해가 1억 원이다. 1억 원 이상을 달라. 그 이유가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위자료 1억 원을 나에게. 즉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로 든 게 바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예, 계약서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김창렬 씨와 그 해당 제조 업체 사이에 계약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정신적 손해의 액수가 적어도 1억 원이다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한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 나눠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계약 위반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가 핵심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판결문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본인의 그 성명이나 초상권, 얼굴 사진 등등을 이제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델료를 받는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 위반이 되려고 하려면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위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없단 말씀이에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약서에 모델 계약서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김창렬 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나오려면 동의받는 건 있는데. 그 상품의 더 구체적인 질에 관한 것은 안 써 있다? 네. 심지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할 때도 문서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5년이나 2009년에 처음 판매 시작했는데요. 문제 제기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다?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노 변호사님,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약서로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약서 7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1항에서는 이 음식이죠, 식재료. 이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피고, 즉 주식회사 그 회사에 대한 책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델 활동하는 동안 모델이 그러니까 연예인이 잘못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일단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라고 하는 건 회사예요, 주식회사. 업체. 그 업체는 이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한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 실추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1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본 계약에 의해서 그 원고, 즉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김 씨겠죠, 우리 연예인. 이분의 성명과 초상권 등과 연관되어서 제작된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그 원고와 피고에게 제기되는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라고 하는 건 그 회사를 말합니다. 광고회사. 세 번째로는 피고, 즉 이 광고회사, 주식회사가 업체. 광고회사가 아니라 식품업체. 이 식품업체가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조 1, 2, 3항이 전부 다 원고의 명예를, 원고 자신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고 이제 피고의 음식과 관련된 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면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항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변호사님께서 이 소송 수행하실 때 조금 이 관점을 조금 명확하게 이 7조 1, 2, 3항에 어떤 식으로 위배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자체에 1, 2, 3항에 다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7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미지 실추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네. 실제로 이미지를 만약에 그 식품 제조회사가 김창렬 씨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런데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우선 이 식품의 품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판매돼서 문제가 된 게 이제 몇 년 후인데. 네, 2014년에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식품의 이 제품의 어떤 품질이 괜찮다. 아니면 너무 부실하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든 음식을 부실한 걸 판매하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이 음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김창렬 씨와 연관시켜가지고 비난해서 명예훼손된 게 아니고요. 일부 객관적인 블로거들이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게 그 식품 제조사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블로거들이 글을 올린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김창렬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이 제품의 부실 때문에 명예훼손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청취자 문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1494님. 과거에 광고 모델로 인한 광고주 피해에 대한 보상 판결은 있지 않았나요? 그럼 이번 경우도 광고주가 모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같은 원리로 본다면. 이렇게 노변 맞다 하신 분 계시는가 하면 기내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역시 먹을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무죄입니다. 자기 얼굴이 그려진 제품이라면 본인이 더 알아보고 계약을 했었어야죠. 지금 다른 회사의 도시락 모델인 연예인은요, 신제품 나올 때마다 꼭 시식을 하고 오케이를 받아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거는 그 연예인의 문제다. 손변편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노 변호사님. 네네. 이거 이제 어떤 음식을 놓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느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 확인해서 시식해서 판매되는 그 모양까지 다 살펴서 사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약 그 이행에 대한 신의 성실 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김창렬 씨 이 관련된 도시락이 물론 뭐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비하하거나 희화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창렬 씨가 어떠한 식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도시락을 직접 본인이 쌌다거나 직접 메뉴 내용을 구성했다거나 이런 거면은 이런 식의 그런 비난이나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김창렬 씨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건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그냥 본인은 사실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빌려준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물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의 타사 제품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의 책임을 이 원고인 김창렬 씨가 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좀 민감하고 좀 안타까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해당 제품이 판매됐고요. 그때부터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네티즌들이 이 김창렬 씨의 이름을 들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5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김창렬 씨가 소제기했습니다. 손해보았다고. 그렇다면 이 제품은 그동안 쭉 동일했는데 갑자기 5년이 지나서야 왜 이게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왜예요? 혹시라도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 음식물의 부실함 정도가 온전한 그런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기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돼 있거나 또는 기타 다른 원인 때문에 오히려 이 제조사가 오히려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어떤 연예인이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걸고 뭐 김밥, 도시락, 뭐 간장게장 팔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연예인이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비호감이 됐다. 그 이때부터 갑자기 그 제품까지 욕하면서 안 좋아지게 보이고 또 그동안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편의점 즉석식품인데 괜찮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때 문제가 부각되고 확 이슈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업체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설령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함만으로 김창렬 씨가 손해보았다고 볼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주장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박명세님. 결국 그 연예인이 안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닌가. 그러면 그 안티를 향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했었어야지 왜 업체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겠느냐. 1657님은 따라서 업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들어오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모델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유발한 행위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 김창렬 씨 같은 경우에 이
이 도시락의 그 내용이나 부실 정도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이 도시락의 내용이 부실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인정한 것이 이 해당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그건 점이 인정한다. 인정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분들이 이 도시락 제품을 봤을 때 그 포장을 뜯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마치 정말 누가 먹다가 그냥 다시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경우가 많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게 처음엔 안 그랬다가 나중에 그랬어? 그때부터 잘 팔리기 처음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도시락 제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커지면서 2014년 이후부터 커진 것이고 그 전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랬을 가능성.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요점은 일단 상품 자체의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거는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었고요. 예. 만약에 김창래 씨가 뭔가 잘못을 중간에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하고 상품 내용의 부실 정도가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없다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100% 전부 다 그 회사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김창래 씨도 일부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전체 책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김창렬 씨 잘못이 만약에 50이라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반박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조차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왜냐하면 이게 계약 위반이라는 게 결국은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이겠지만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도 보았고요. 또 실제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편의점 업계에서 또는 마트에서 아예 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제지를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 판매가 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만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과연 법적인 책임이냐 계약 위반이냐 이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업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묻겠지만 법적 책임은 어렵다는 게 이제 손 변호사님 입장이시고 노 변호사님은 이 정도 되면 법적 책임도 가능하다는 입장. 네, 이 식품에 대해서 이제 닫아야 될 시간. 하나만. 그러면 짧게. 네.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 그 대장균 검출이 그 허용치의 1.8배 기준으로 많이 과다 배출되었다라는 보도까지 나갔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몰랐는데 오늘 법적인 상식을 좀 늘려가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부실한 제품으로 그 제품의 광고 모델을 한 사람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결은 60대 40. 오늘은 딱 떨어지네요. 6대 4. 60대 40으로 업체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는 이게 결론 같아요. 광고 모델이 모델할 때 잘 보고 해라. 돈만 생각하고 덥석덥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책임져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번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만, 이제 계약을 하고 모델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모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계약 체결 당시에 조심해야 되고 또 계약 체결한 후에도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연예인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노 변호사님. 저는 물론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이죠. 이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찬우 씨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관련해서는요. 아까 그 업체가 어디인지 김찬룡 씨가 모델로 한 업체의 음식인지 여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점도 마지막으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예로 재판정에서 다뤄봤고 오늘의 노래는 DJ DOC 노래 듣죠, 이따가. 괜찮겠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좀 특이한 한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어느 날 갑자기 80대 노인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노인의 마음이라는 동영상 하나가 화제인데요. 한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하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단 채 거리로 나갑니다. 노인의 일상을 체험해보는 거죠.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이 돼서 마주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이 20대 청년 배우세요. 조장길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장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장길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25? 네, 25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노인 되기 프로젝트에 참가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도 이 공지가 어디서 우연치 않게 공지를 봐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간단한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 또 제가 또 배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배우에 대한 역량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25살이면 주름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흰머리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25살이 80대로 분장이 가능합니까? 사실 영화 은교나 여러 가지 이제 노인 분장을 하는 영화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은교에는 박해일 씨가 노인 분장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분장팀이 그 팀 그대로가 내려와서 분장을 해주셨거든요. 그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정밀하고 그래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분장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다리에 모래주머니 단 거는 이제 신체적으로도 좀 거동이 어려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단 거고. 그 킷 자체가 노인 체험 킷이라고 해서 이제 구매랑 어떤 대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걸 달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해 놓는 kit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노인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알겠습니다. 네, 구성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대 할아버지로 변신을 한 채 거리로 딱 나가보니 첫 느낌이 어떻든가요? 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은 완벽하구나. 완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0대 노인이 됐는데 완벽하구나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분장을 하자마자 그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부산 사투리로. 저기 아저씨 여기 노인정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 동년배인 줄 알고. 네, 동년배인 줄 알고. 아저씨라고 물어봤다는 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일단 내가 완벽하게 분장했구나 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완벽하구나. 자,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딱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는 정말 완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80대 노인이 된 채 여러 가지 체험을 일상을 겪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겪어보니 어떻든가요? 처음에는 뭐 완벽함을 떠나서 조금은 제 스스로한테도 의심이 들었죠. 이게 아무래도 제 목소리나 말투나 연륜이 묻어나야 하는 건데 들키지 않을까? 분장을 한 것이 들키지 않을까라는 처음에는 의심과 제 스스로한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루를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정말 일상이 되고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내 분장이 잘 됐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노인이 돼서 내가 느낀 세상. 그렇죠. 어떻든가요? 80대 노인이 돼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의 외로움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한 에피소드를 겪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의 시선을 한 번 정도 받기는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선이 따뜻하건 뭔가 관심이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노인을 분장하고 제가 받은 시선이나 느낌들은 너무나 차갑고 외면적이고 뭔가 이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동떨어진 느낌. 네. 어떤 장면에서 특히 그러셨을까요? 이게 저도 80대가 아니다 보니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체험을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라고 딱 표명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 느낌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말을 한번 저한테 먼저 거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게 돼도 너무나 차갑고 냉담하게 말을 걸어도 내가 젊은 25의 청년으로 물었을 때와 80대 노인으로 여보시오 목소리도 바꾸셨잖아요. 여보시오 하면서 물었을 때 그 응대하는 게 전혀 달랐어요. 응대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의 몸을 하고선 신호등 건너는 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신호등에서 제일 많은 걸 느꼈는데 처음으로 제가 신호등을 한 그날 한 5개, 6개 정도 이렇게 건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건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평소에는 신호등을 저희는 뭐 한 3초, 5초 남았을 때도 뛰어서 지나가고 맞아요. 하잖아요. 뛰어가면 네.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절대 불가능하고 제 시간에 출발을 해도 제 시간 안에 건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참 지금 요 두 가지 얘기하셨지만 하루 동안 네네. 겪은 뭐 에피소드가 한두 개겠습니까? 아, 어마어마하죠. 하루를 다 겪고 나서 20대이던 네네.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이 자리에서 우리 청취자들 중에 20, 30, 네네. 40, 50대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이거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지는 한 2달 정도 됐어요. 예, 예. 네, 영상을 등록한 지는 한 3일 짧게 정도. 한마디로. 예. 네, 됐지만은, 이 사회로부터 주변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게 지금 현 노인의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 재미 어떤 걸 느끼셔도 좋은데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에 골이 점점 깊어지는데 이게 젊은이가 먼저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노인의 마음이라는 동영상의 주인공 배우 조장길 씨였습니다. 입니다만 단지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손 의장이나 국민의당도 강하게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모여라가 아니라 예.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 경쟁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하자. 그 이야기는 그럼 교감을 나누면서 좀 맞춰가고 있는 중이세요? 뭐 실제로 많은 접촉은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묵적으로. 그럼 지금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정운찬 전 총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결 조건이랄까요? 그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 네, 저는 별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누구하고 합한다면 저쪽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냥 그저 한 가지 경선을 할 때 예. 오픈 프라이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제안이지 예.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로 경선을 치러달라. 뭐 요거는 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동반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 뭉치자라는 요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완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끝까지 당도 없이 조직도 없이 가실 생각은 그럼 아닌 거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면서 제 힘을 좀 더 크게 하고 그 후에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손학규 의장처럼 바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독자 행보를?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으로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 행보는? 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말씀은 그런 바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그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같이 일도 했고 예. 총리로서도 같이 일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선 출마를 하고 지금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 측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죠. 정운찬 전 총리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들으셨죠, 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아니,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정도 교감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가는 쪽으로 마음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같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합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정책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2의 반기문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런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정치 경험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뛰어들면 결국 완주 안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근데 정운찬 전 총리는 반드시 간답니다. 끝까지. 네. 아니 뭐 그동안에 이제 갈고 닦으신 게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부겸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을 이분이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록 뭐 김부겸 의원의 도전은 끝났지만 불출마 선언의 의미, 상징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 김부겸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지율은 낮았어요. 지지율은 미미했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칭찬을 좀 하면요. 김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첫째, 민주당 당적을 갖고 대구에 출마를 했죠.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상징처럼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둘째, 민주당을 명실상부 전국 정당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지역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어제 국민의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은 자연스럽게 정운찬 전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운찬 전 총리도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하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대전판은 달라질 것인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죠. 아직 본인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직접 입장을 확인하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벌써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좀 해볼만 하다 싶으십니까? 네,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정치의 장에서 제가 추구하는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뛴다고 생각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 공식의 왜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제가 주인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죠. 이야, 이거 굉장히 자신 있는 정견 발표셨어요.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 지금은 좀 가리워진 채 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거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 못 당해요, 하긴. 그랬어요. 지금 이제 뭔가 진가를 보여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 정운찬인가? 어떤 식으로 진가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것을 어필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몰락하고 있는 서민 가계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수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많아지고 또 산업 분야 전체가 구조조정해서 수만 명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경제는 희망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는 불안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정권은 붕괴되는 서민 가계를 살리고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하는 사회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 정책은 동반성장뿐입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는 그런 정책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 어제는 세종시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종시라고 하면은 정운찬 총리가 총리하실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 말고 기업도시로 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이 됐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총리직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후회 안 하세요? 그 시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기업도시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시로 갈 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었던 것 주민들이 그런데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내려간 것은 세종시 원주민들이 초청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원주민이 있고 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종시 원주민들은 저보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했다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종시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사시던 주민들은? 네. 과거에 저를 비난했던 분들도 나와서는 제 주장이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난했던 분들도 그런 말을 하세요? 예. 후회한다 그분들이? 그때 비난했던 걸? 네. 전통시장에 갔더니 식당 하는 분이나 또 일반 상점에 있는 분들이 거의 모두 다 그때 정운찬 총리 말을 들을 걸 그랬네 뷰. 들을 걸 그랬네 뷰 하시면서. 네. 근데 정 총리님, 물론 네. 그 경제적으로는 기업도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도시를 추진한 이유는 뭔가가 굉장히 몰려있는 행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다 서울에 몰려있는 것을 좀 분산시켜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점차 뿌리 내리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세종시 자체가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이 아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죠. 구도심은 점점 장사도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도심은 아파트 좋은 것이 뭐 부산 경남까지는 진출을 했지만 대구 경북은 불모지였는데 불모지 중에 불모지. 여기에다 민주당의 깃발을 딱 꽂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입니다. 셋째, 중도적 색채로 민주당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김 의원은 오른쪽 중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양한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민주당으로선 큰 손실이다입니다. 큰 손실이라고요? 네. 아니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지지율이 뭐 비록 한 1-2% 정도 된다 하더라도 뭐 존재감이 적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 1-2%는 단순한 그냥 숫자상으로 1-2%가 아닙니다. 상징성이 대단히 큰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누리당 대선 유자가 TK에서 얻은 지지율하고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의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르겠죠. 다르죠. 김부겸 의원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서 싸우는 경선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어라고 그렇죠. 하면서 중도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창 인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박지성 선수만 있다고 팀 전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하지는 않잖아요. 루니나 호나우드 같은 그런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실력 있는 선수도 있어야 응원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김부겸 의원 같이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 경선에 띄워준다면 경선에 큰 활력소가 되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불출마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인가는 결선 투표가 생략될 수도 있다입니다. 아니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데 무슨 결선 투표에까지 영향을 줘요? 김부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파전이 됐잖아요.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 선언했지만 뭐 사실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경선이 4파전에서 3파전으로 줄어들면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당연히 3명이 가져갈 파이가 커질 것이고 여차하면 1차전에서 1위가 과반 지지율을 가져가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이 흥미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일까요? 아니죠. 안희정, 이재명 2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과반 득표를 얻어서 경선이 맥없이 끝난다? 이 경선 흥행 면에서만 본다면 재미와 감동이 아주 약해지겠죠.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되면 근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1위가 될 때 그냥 맥없이 1위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해놓고 1위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게. 네, 그렇죠. 1위가 되더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래야 본선 경쟁력도 커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분석이네요. 김부겸의 불출마 선언의 이면, 마지막 이면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김부겸의 동선을 주목하라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다음 동선이요? 네. 그러니까 비록 지지율이 1-2%에 불과하지만 가진 자산은 굉장히 많잖아요. 당내 온건파 중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대구라는 지역적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 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어제 펼쳤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애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역구도에 맞선 감동의 정치인이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상생 공전의 길을 함께 가겠다. 이재명 시장은
야권 연합 공동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예, 그렇죠. 내가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던 거죠. 그럼 김부겸 의원을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건데요. 그러네요. 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불출마 안 했을 텐데 꼭 끝나고 나면 반기문 총장 때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지금은 지지자들한테 좀 굉장히 미안하고 예. 또 본인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소 취대의 마음,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언젠가는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불출마의 이면 행간 민주당 경선판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김성환 씨가 쫙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구제역입니다. 충북 보은에 이어서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도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지요. AI가 해결되기도 전에 구제역이 들이닥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희한한 건 두 농장 모두 소의 백신을 맞췄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췄는데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 구제역에 걸렸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백신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농가가 주사를 잘못 놓은 거냐? 일단 정부에서는 농가가 안 놓거나 잘못 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농가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우선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전북 정읍의 그 구제역 발병 농가하고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소를 키우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마을 분위기 뭐 말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런 심정이고요. 예. 그런 증상이고요. 그 농가는 지금 다 살처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농가는 그럴 테고 그 농가랑 붙어있는 농가들도 지금 살처분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예. 선생님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선생님도 그럼 살처분이 혹시 들어가는 겁니까? 두고 보자는 식이죠. 아유, 겨우 면하셨네요. 일단은. 네. 마을 분들 모이면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이거 다들 이제 처한집 같은데 뭐 위로라는 말도 통하지를 않고 그런다고 뭐 정말 마을이 너무나 숙연하고 초상집 분위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무슨 말을 건네기도 애매한 초상집 분위기. 예. 그 피해당한 농가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그 피해 농가는 그 사람도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고 어쩌냐면은 옮을까봐 혹시라도. 또 옮길까봐. 아이고 혹시라도 옮을까봐 그분들도 두문불출하시고 찾아가서 뭐 위로를 건네기도 그렇고. 그렇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참. 예. 근데 대체 구제역이 왜 발생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당국에서는 확진 농가들 그 농가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상당히 낮더라. 특히 그 정읍의 발병 농가는 소들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하더라. 10마리면은 채 한 마리도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더라. 농가에서 백신 맞았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못 놓은 거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직업이 딱 그 소 키우는 직업인데. 직업이 소 키우는 직업인데. 예. 백신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백신 접종이라는 게 50도 미만은 행정에서 이게 알아서 해주거든요. 어떤 그 수의사나 이런 분을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고. 예. 50도가 이상 된 사람은 우리가 약을 직접 갖다가. 예. 약을 사다가 우리가 본인들이 거의 이제 접종을 합니다. 아, 50마리 이하는 나와서 해주고 당국에서 네. 50도가 넘어가면 각자가 알아서 사서 놓는 방식. 그러죠. 그럼 다들 전문가가 돼 계세요? 그 주사 넣을 정도는 다 되죠. 그게. 되죠. 50도 이상 이게 그 어떤 전업이라고 보면은. 예. 백신 정도 넣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지식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직업으로 키우는 건데 그야말로. 예, 그러죠. 예. 50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크게 키우는 건데 이 경우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백신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세요. 이번에 피해당한 그 농가 뭐 백신 놓는 걸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관리 같은 건 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방역도 잘 하시고. 예. 지대도 상당히 높은 데고. 예. 사람 왕래도 많지 않고. 그런데 도대체 그런 청정지역 사람 외부인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구제역이 생겼을까요? 최고 의문이 그건데. 최고 의문이. 산자락 옆에 있는 의사다 보니까 그 산짐승 쪽에서 어떻게 전염이 됐을까? 아, 산짐승에서 전염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네. 아니면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뜰라. 그 둘 중에 하나던가 봐야지. 거기는 농가 그 키우는 데서도 최고 끝털이 찍거든요. 예. 그 집이가 막단 골목이에요. 제일 그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그 집에서 발병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마을 분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여기서 정말 그치기를 그나마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관계 당국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한테? 예, 정말로 이번 구제역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 공주, 천안, 대전, 청주 등에서 유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세종시 오랜만에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돼 있다. 근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정운찬 전 총리께서 세종시 계실 그 시간에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일을 내가 끝내고 싶다. 아직 이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덜 이전했잖아요. 그 중앙부처들을 완전히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다 설치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가능한 한 세종시로 내려와서 업무 보고도 받겠다. 그러니까 더 강화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 정운찬 전 총리 포부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 대표 주장은 병의 근원은 고치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시 행정 분할 도시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 범부처 대처 능력이 없다. 행정 경쟁력이 저하된다. 공무원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반해서 수정안으로 개발하면 원주민도 좋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이익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원화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 네, 제가 그때 여러 모욕도 당하고 또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언론이 세종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 분들은 국민 앞에 사과를 먼저 하고 공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정이 됐었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미래를 보는 정책 철학과 정책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체결한 한미 FTA나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를 야당이 되니까 또 반대한 것을 볼 때도 그분의 정책 철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철학이 없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문재인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상대하고 붙어도 1대1로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대선론이 사실상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동의 못하십니까? 뭐 대선 1년은 100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은 변수가 많아서 전국이 자주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까 100년이면 아마 10번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1년 대선이 아니라 더 짧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앞으로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2번 정도는 강산이 변할 것으로. 두 번은 변할 수 있다, 강산이? 네, 강산이 바뀌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바람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선 주자로서의 바람 아니십니까? 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8월에는 아마 10% 지지율도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12월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선 전국은 정말로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허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재인 대세론, 막강한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른바 빅텐트론인데 그 빅텐트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고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빅텐트론과 스몰텐트론처럼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여라. 개헌 찬성하는 사람은 모여라.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주장은 권력을 나눠 먹을 사람 모여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정략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력 싸움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허상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 싸움 뭉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이 누가 실제로 내 삶을 더 좋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대사로는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손학규 의장도 같은 말씀하시고 뭐 국민의당도 말씀은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차려진 게 스몰 텐트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하고 국민의당이 어제 통합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운찬 전 총리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손학규 의장도 그러시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러시고 교감은 있습니까? 네, 저는 모여라와 같은 텐트 형식의 교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